폭풍우가 오기 전에 그 숨 막히는 기분을 아시나요? 그날 오후 강남에 위치한 어느 로펌 회의실의 공기는 정확히 그랬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을 비스듬히 통과해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15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크게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손목에 찬 번쩍이는 금장 롤렉스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마치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듯 돌려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기 이서연 씨처럼 5초, 10초마다 핸드백 끈을 쓰다듬는 사람도 있었죠. 그 가방은 듣자 하니 6억 동 약 3천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평범한 노동자의 전 재산과 맞먹는 금액이죠.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서 고급스러운 태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옆에 앉은 남편 강도윤 씨의 팔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어찌나 무거운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거리며 아주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요. 지금은 폴라리스 그룹 회장의 유언장 공개 시간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늙은 변호사가 단상 앞에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돋보기를 꼈고 종이 넘기는 소리가 바스락하고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아 마치 기계 같았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먼 친척들과 말썽꾸러기 조카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1순위 수혜자 명단.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몇몇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몇은 득의양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순위 수혜자 명단, 또 몇 사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잠시 멈추더니 안경테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3순위 수혜자 명단 김지수.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공간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서연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치솟아 엄숙한 침묵을 깼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예의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려 팔을 세게 꼬집으며 방 전체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지수 걔, 청소부 아니야. 당신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강도윤의 얼굴은 밀랍 인형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고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의혹 어린 눈초리로 그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종이를 내려다보며 여전히 평온한 하지만 이번에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김지수, 괄호 열고 폴라리스 그룹 회장 사모님. 털썩. 6억 동짜리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참으로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가방은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아무도 주워주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리더니 한참을 더듬거린 끝에 겨우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아내, 회장님의 아내, 방구석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라고 어제 청소하던 그 여자가 어떻게... 변호사는 그 혼란에 신경 쓰지 않고 유언장의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글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모서리를 잡고 일어섰지만 다리가 말라리아 환자처럼 후들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어제 우리가 만났는데 그 여자가 분명 청소하러 간다고 했다고. 강도윤이 당황하며 아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앉아, 진정해. 하지만 그의 손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이제 두 부부에게 쏠렸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경멸하는 눈빛, 동정하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한 남자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나직이 물었습니다. 어제요 사모님을 만났다고요?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 질문은 펄펄 끓는 물을 이서연의 얼굴에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계속 진행할 테니 자리에 앉으십시오. 변호사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값비싼 핸드백은 여전히 발밑에 뒹굴고 있어 마치 가치 없는 쓰레기 더미처럼 보였습니다. 강도윤은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중얼거림은 상처 입은 짐승의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맙소사, 우린 죽었다. 변호사가 다음 장으로 넘기려던 찰나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심플한 검은색 블라우스에 주름 하나 없는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도 반짝이는 보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에 방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김지수였습니다. 이서연의 눈이 다시 한번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사람. 그녀는 말없이 맨 앞줄의 빈 의자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잔잔한 가을 호수처럼 평온했고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오직 고인인 남편의 영정 사진만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강도윤은 그녀를 보다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어제 보았던 그녀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비웃었던 그 거친 손을요. 지금 그는 수천 개의 바늘이 피부를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진짜 죽었어. 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아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서연 부부에게 숫자들, 재산, 토지. 그 모든 것은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제의 장면들이 슬로우 모션처럼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의 동창회, 가식적인 미소들, 도끼 어린 말들, 청소부 주제에 감히 여길 오다니, 가서 바닥이나 닦아. 그들이 어젯밤 뱉어낸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불타는 따귀가 되어 그들의 얼굴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났습니다. 창밖의 먹구름이 태양을 가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이서연 부부 옆을 지나갈 때 딱 1초 멈춰 섰습니다. 단 1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1초는 한 세기만큼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욕하지도 모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이서연은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여보? 강도윤은 영혼 없는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6억 동짜리 가방은 여전히 그곳에 외롭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보세요. 인생이라는 게 참 짓궂습니다. 오늘 당신이 왕이라도 내일은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도대체 어제 그들이 뿌린 업보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이죠. 아시다시피 최고급 스테이크를 입에 넣어도 쓴맛보다 더 쓰게 느껴지는 식사가 있습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곳의 분위기가 너무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한남동에서의 파티가 바로 그런 식사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5성급 레스토랑의 따뜻한 황금빛, 조명이 쏟아지고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로비에서의 화약 냄새, 가득한 인사 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6억 동짜리 명품 가방을 든 여인 이서연이 가식적으로 손뼉을 쳤습니다. 자자, 계속 여기 서 있을 거야. 들어가서 먹자, 배고파 죽겠어. 사람들이 주섬주섬 움직였습니다. 호텔 복도에는 붉은 벨벳 카펫이 깔려 있어 무척 푹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김지수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서연은 앞장서서 절친한 친구, 하윤의 팔짱을 끼고 뒤에 오는 사람이 들으라고 일부러 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짜 청소부라던데. 와, 인생 진짜 사옹지만해. 학교 다닐 땐 똑똑하더니 지금 보니 참 한심하다. 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킬킬거렸습니다. 맞아. 다시 보니 우리가 운이 좋았어. 이렇게 잘 살고 남편 능력 있고 아이들 착하고 누구랑 다르게. 그녀는 말끝을 흐렸지만 뒤로 흘깃거리는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지수는 다 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전부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대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어갔고 긴 복도에 그녀의 그림자만이 고독하게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군중 속에서 고립된 그 느낌을 아시나요? 빈방에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프라이빗 룸에 들어서자 자리 쟁탈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자리나 권력의 중심인 강도윤 부부 옆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도 지수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조명이 조금 어두운 구석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이서연은 자리에 앉자마자 구석에 앉은 지수를 곁눈질하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뻔뻔하게 와서 밥을 먹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점잖은 척하는 남자 강도윤은 아내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너무 티내지 마. 이미지 관리해야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 또한 아내 못지않게 차갑고 경멸적이었습니다. 테이블은 화려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장화 은빛 식기들이 샹들리에 빛을 반사해 반짝였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남동의 야경은 숨 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붉은 비단, 띠 같은 차량 행렬. 하지만 그 순간 지수의 눈에 그 불빛들은 낯설고 차갑게만 보였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챙 소리가 울렸습니다. 자, 25년 만의 재회를 위하여 이 모두가 환호하며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은 인증샷을 찍고 SNS에 음식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지수에게 권하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녀는 투명 인간처럼 외따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정신적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에피타이저가 나왔습니다. 푸아그라. 구이였습니다. 하지만 푸아그라보다 더 꼼꼼하게 씹힌 것은 바로 자랑들이었습니다. 이서연은 테이블 매너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에르메스 가방을 식탁 위 접시 바로 옆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봐, 이번 시즌 신상이야. 6개월 전에 예약해서 겨우 받은 거야. 해우는 마치 훌륭한 조연 배우처럼 즉시 악어 가죽을 쓰다듬으며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서연아, 너무 부드러워. 이거 얼마야? 6억 동. 서연은 시금치 한 단 사듯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6억 동이라고. 해운의 눈이 구슬처럼 동그래졌습니다. 테이블 전체가 부러움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응, 서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도윤 씨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 집에 10개도 넘게 있는데 이게 저녁 먹으러 나올 때 들기 제일 싼 거라. 다른 동창들은 탐욕과 질투가 섞인 눈으로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앉은 강도윤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이프가 좋다는데 해줘야지. 능력 있으면 처자식한테 아낄 게 뭐 있어. 맞은편에 앉은 한 남자가 부러움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부장, 요즘 아주 잘 나가네. 폴라리스 연봉이 엄청나지? 강도윤은 손사래를 치며 겸손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거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유, 기본급이야. 뭐 평범하지. 한 달에 1억 6천만 동, 약 80만 원 정도. 근데 인센티브랑 분기별 보너스 합치면 아마 연 20억 동, 약 1억 1천만 원 넘을 거야. 먹고 살만해, 먹고 살만해. 연 20억 동, 테이블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역시 대기업은 다르네. 클래스가 있어. 강도윤은 명함 지갑을 꺼내 전단지 뿌리듯 사람들에게 한 장씩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하고. 폴라리스 그룹 로고가 박힌 명함은 보물처럼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수 차례가 되자 강도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녀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저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은 텅 비어 있었고 명함 한 장 없었습니다. 이서연이 그걸 보고 달콤하지만 가시 돋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야, 넌 명함 없어. 나중에 연락하게 사람들한테 한 장씩 줘야지. 지수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명함 안 써. 아, 맞다. 서연은 잊어버린 척 이마를 쳤습니다. 깜빡했네. 청소하는데 명함이 뭐 필요하겠어. 설마 거기에 바닥 청소 직원이라고 찍겠어. 하하하. 그녀의 웃음소리가 귀에 거슬리게 울렸습니다. 하혜운이 곧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근데 지수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청소하면 월급 4천만 동, 약 220만 원. 은 받아. 물가 비싼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 지수는 포크를 내려놓고 하혜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살 수 있어. 왜 못 살아? 대단하다. 혜운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난 4천만 동으로는 굶어 죽을 거야. 스파비, 쇼핑비, 커피값.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이서연은 다시 자신의 6억 동짜리 가방을 쓰다듬으며 뜬금없이 말을 던졌습니다. 내 가방이 6억 동이잖아. 계산해보면 지수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루도 안 쉬고 꼬박 1년 넘게. 아니 거의 2년은 일해야 가방끈 하나 살 수 있겠네.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농담치고는 너무 악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올려진 지수의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매니큐어도 바르지 않고 약간 건조하며
정원 가꾸기와 청소 봉사로 인해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어머, 지수 손 좀 봐. 서연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거칠다. 진짜 육체 노동하는 사람 손답네. 그녀는 화려한 보석이 박힌 네일 아트를 한 자신의 손을 펴서 비교했습니다. 난 말이야, 매주 네일 받고 손 관리하는 데만 몇백만 동씩 써. 여자는 손 관리 안 하면 금방 늙어 고생한 티 난다고. 강도윤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개슴츠레 뜨며 거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청소하는 사람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다들 실직한 할머니들 뿐이야. 지수 씨는 이제 갓 40 넘어서 아직 봐줄 만한데 이런 일을 하다니. 좀 아깝네.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 그는 말끝을 흐리며 사람들로 하여금 추측하게 만드는 의미심장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녀가 게으르다는 걸까요? 아니면 불건전한 과거가 있다는 걸까요? 분위기가 최고조로 긴장된 바로 그때 이서연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상 통화였습니다. 어머, 시어머니 전화네. 그녀는 가족의 효심과 부유함을 모두에게 들려주려는 듯 일부러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화면에 금태 안경을 쓴 귀티 나는 노부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가, 동창회 재미있니? 네, 너무 재밌어요, 어머니. 음식도 맛있고요. 아, 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점집에 다녀왔는데 말이다. 도사가 요즘 내 운이 상승세라는데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 서연이 웃어넘겼습니다. 어머니도 참 그런 걸 믿으세요? 조심하긴 뭘요? 농담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한 파티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사가 그러는데 음침하고 지저분한 곳은 피하라고 했어. 특히 육체 노동을 하거나 쓰레기 치우는 사람 옆에 오래 앉아 있으면 불운이랑 가난 처남이 옮는다고 하더라. 알겠지. 파티룸 전체가 1초간 얼어붙었다가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수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얼굴에 끓는 물을 끼얹은 것과 같았습니다. 이서연은 지수를 흐깃 보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유, 어머니도 참 별소리를 다 하시네. 저 밥 먹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통쾌해하는 표정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식탁 아래 손은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모욕은 농담의 선을 넘었습니다. 강도윤은 아내가 기선을 제압하자 추가타를 날렸습니다. 근데 지수 씨 남편은 뭐 해? 그쪽도 고생이 많겠네. 지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다녀. 어떤 회사? 도윤이 범죄자를 신문하는 경찰처럼 캐물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야. 이서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범한 회사 보나마나 하청 공장이나 조그만 중소기업이겠지. 그러니 마누라가 병이 닦아서 보태지. 불쌍해라 여자는 남편 잘 만나는 게 최곤데.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와규 스테이크였습니다. 이서연은 다시 가격 타령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1인분에 600만 동 약 33만 원짜린 거 알지? 한 입 먹으면 남들 일주일치 월급 날아가는 거야. 그녀는 지수를 곁눈질했습니다. 강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으스댔습니다. 걱정 마. 오늘 내가 법인카드로 쏠 테니까. 폴라리스 임원에 복질할까. 마음껏 먹어. 지수는 고기를 잘라 입에 넣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씹었지만
사람 마음의 쓴맛 외에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와인잔을 들어 마시는 걸 보자 강도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청소하시는 분도 꽤 세련되셨네. 와인 맛도 아시고. 천천히 마셔. 이거 한 잔에 200만 동 약 11만 원이야. 꿀꺽하면 200만 동 없어지는 건데 돈 안 아까워. 며칠 치 청소 일당인데. 지수가 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유리가 대리석에 부딪히며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지만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거야. 네가 무슨 상관이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방역을 한 것입니다.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듯 이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자자, 우리 사진 찍자. 25년 기념인데.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 한강이 보이는 창가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지수도 일어나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이 손을 들어 막으며 세상에서 가장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지수야, 넌 좀 빠져 있어 줄래? 우린 옛날 절친끼리만 찍고 싶어서. 네가 끼면 좀 톤이 안 맞아. 왜? 지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따로 찍고 싶어서 그래. 내 옷차림 좀 봐. 그리고 우리 좀 보고. 안 어울리잖아. 알겠어. 노골적인 따돌림. 대나처럼 명백했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고 뒤로 물러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사진을 찍고 웃고 떠들며 손하트, 포즈를 취했습니다. 지수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와인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고독이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패션프루트 무스 케이크였습니다. 이서연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단톡방에 사진 보냈어. 좋아요 눌러. 그녀는 방금 찍은 다들 화사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물론 지수는 없는 단체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새로운 악질적인 장난이 떠올랐는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가 앉아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기 지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래도 옛 정을 생각해서 너랑 한 장 찍어줄게. 안 그럼 우리가 너무 한다고 할 테니까. 지수가 올려다 보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에는 선이라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일어섰습니다. 혹시 화해하려는 걸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지수에게 바짝부터 휴대폰을 높이 들었습니다. 우석임치, 찰칵. 사진을 찍자마자 서연은 지수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획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가더니 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게 눌러댔습니다. 혜운이 궁금해하며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뭐해? 서연이 킥킥거렸습니다. 단톡방에 옛 동창 용안 좀 보라고 올리게. 잠시 후 파티룸 안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띠링, 띠링. 누군가 폰을 확인하더니 입을 막고 웃었습니다. 강도윤은 보더니 허벅지를 치며 껄껄대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우리 마누라 진짜 유머 감각 있네. 이 멘트 좀 봐. 대박이다. 이서연은 그제야 뽐내듯 휴대폰 화면을 지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것 봐. 너 유명해졌어. 화면에는 방금 찍은 셀카가 있었습니다. 필터 덕분에 이서연은 피부가 백옥처럼 하얗고 예뻤습니다. 반면 옆에 있는 지수는 조명이 부족한 각도에서 찍혀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 아래 적힌 멘트였습니다. 인증샷 옛 동창, 지금은 청소부. 여러분 잘 봐도
이렇게 안 되려면 하하하. 그 아래에는 동창회에 오지 않은 친구들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헐 진짜야 왜 저렇게 사갔어. 어우 우리 집 도우미 아줌마 같네. 역시 공부 안 하면 쓰레기나 치우는구나. 지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얼굴로 피가 쏠렸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지수의 표정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왜 그래? 그냥 재미로 장난 좀 친 건데. 왜 그렇게 정색해 가난하면 놀림받는 거 감수해야지.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곧장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에서 그녀는 분노로 떨며 눈이 빨개진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찬물을 틀어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찬물이 정신을 들게 했습니다. 진정해 김지수. 울면 안 돼. 저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파티룸 밖에서는 강도윤의 목소리가 여전히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감히 여길 오다니 밥 먹는 거 보는데 체하는 줄 알았네. 급이 안 맞아. 이서연도 남편에게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청소부면 가서 바닥이나 닦지 5성급 호텔엔 왜 와. 부자 하나 물어서 팔자. 고치려고 했나 하하하. 박민재가 물었습니다. 근데 지수 어디 갔어? 강도윤이 비웃었습니다. 쪽팔려서 화장실 가서 울거나 뒷문으로 도망갔겠지. 당연하지. 청소부 주제에 우리 같은 상류층이랑 앉을 낯짝이 있겠냐. 지수가 가방을 챙기러 자리로 돌아왔을 때 파티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섬주섬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기둥 지나치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호텔을 나와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요. 시그니엘 레지던스로 가주세요. 지수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놀란 듯 쳐다보았습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 그곳은 한국에서 가장 비싼 곳, 초상류층만 사는 곳입니다. 수수한 차림의 이 여자가 거기에 산다고요. 70층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수의 겉모습과는 정반대인 호화로운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남편 폴라리스 그룹 민 회장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과 넋이 나간 표정으로 들어오는 아내를 보자 그는 급히 신문을 내려놓고 걱정스럽게 달려왔습니다. 당신 왜 그래 동창회에서 무슨 일 있었어? 지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비아냥거림, 쓰디쓴 식사, 그리고 단톡방에 올려진 사진까지. 그녀는 이서연과 그녀의 남편, 강도윤 폴라리스 영업부장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강도윤이라는 이름을 듣자 인자하던 민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지며 살기를 띄었습니다. 강도윤 영업부장 강도윤.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밑에 있는 직원이야. 그자가 감히 내 아내를 청소부라고 모욕했어. 게다가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사진까지 올려. 지수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난 괜찮아. 일 크게 만들지 마요. 하지만 민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야. 이건 인간의 도덕성 문제야.
리더라는 자가 인성이 썩어 빠져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그런 자는 폴라리스에서 일할 자격이 없어. 내 회사를 더럽히는 거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준비해. 내일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 직원 필참이야. 주제는 직장 내 인성, 그리고 영업부장 강도윤에게 특별 소환장을 보내. 다음 날 아침 폴라리스 그룹 본사. 강도윤은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파티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추앙받았던 기분에 여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단톡방에 올린 지수 조롱 사진을 다시 보며 피식 웃고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갑자기 전 직원의 컴퓨터 화면에 붉은색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긴급 공지 전사, 특별 세미나, 회장님, 직접 주재, 오후 2시, 대강당 필참.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민 회장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 직접 세미나를 주재한다니요. 강도윤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생각했습니다. 분명 대규모 보너스나 신규 프로젝트 발표일 거야. 내 실력을 보여줄 기회다. 오후 2시. 대강당은 500명으로 꽉 찼습니다. 분위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엄숙했습니다. 강도윤은 관리 작급을 위한 앞좌석에 최 비서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쳐들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민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판사처럼 엄격했습니다. 그는 매출도 전략도 아닌 존중에 대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폴라리스 그룹이 성장한 것은 돈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노동자를 존중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강도윤에게 멈췄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는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회사의 고위급 직원이 옛 동창이 청소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욕했습니다. 강도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뒷목에서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친구의 거친 노동자의 손을 비하하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동창이 청소 부임을 인증하는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올리며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강당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그자가 누구인지 두리번거렸습니다. 그게 폴라리스의 문화입니까? 민 회장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호통에 강도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욕당한 그 사람은 민 회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강당 옆에 큰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낡은 셔츠를 입었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급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우아하게 올렸으며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김지수였습니다. 강도윤은 눈을 비볐습니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단상으로 올라가 민 회장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그 이야기 속의 청소부 여자입니다. 그녀는 어젯밤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시당하고 억지로 사진 찍히고 가난하다고 조롱당한 일들을요. 저는 사람이지 당신들이 짓밟아도 되는 걸레가 아닙니다. 지수는 저 아래서 떨고 있는 강도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6억 동짜리 가방이나 부장이라는 직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 회장이 마지막 폭탄을 던졌습니다. 강도윤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폭탄을요. 그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회장의 가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감히 조롱했을까요? 폴라리스 전 직원에게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김지수 제 아내이자 폴라리스 그룹 회장 사모님입니다. 펑 강당 전체가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도윤 옆에 앉아있던 최 비서는 입을 딱 벌리고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강도윤은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셔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풀려 덜덜 떨렸습니다. 아내, 회장님의 아내라고 어제 그 청소부가 회장님 아내, 민 회장은 손가락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키며 천둥처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업부장 강도윤 일어나. 강도윤은 의자 팔걸이를 잡고 떨며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두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딱딱거렸습니다. 할 말 있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500개의 눈동자가 500개의 화살처럼 그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발가벗겨진 채 전 직원 앞에서 자신의 추악함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뱉은 허세와 거만한 말들이 이제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는 더듬거렸고 두려움에 눈물 콧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인 줄 몰랐으면 모욕해도 된다는 건가? 민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청소부라서 조롱받아 마땅하다는 건가? 저는 당신은 해고야. 민 회장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당장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회사 이미지 실추 등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짐 싸서 당장 나가. 강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었습니다. 경력 명예연봉 20억 동 모든 것이 그 독사 같은 입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거구의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양팔을 끼고 강당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문 밖으로 끌려 나오자마자 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내 이서연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동창회 단톡방에 당신이 회장 사모님 욕했다고. 소문이 파다해 사람들이 우리 부부 욕하고 난리 났어. 우리 이제 끝장났어. 여보.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을 축 늘어뜨렸고 휴대폰은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밖은 화창했지만 그에게는 이제야말로 인생의 폭풍우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세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거만함의 대가는 때로 저 6억 동짜리 가방보다 1000배는 더 비쌉니다. 명심하세요. 절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인생 참 알 수 없는 겁니다. 고급 아파트 문이 열렸지만 이번에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강도윤은
태풍 맞은 시든 파초 잎처럼 축 늘어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문턱을 넘자마자 난장판이 된 집안 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서연은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명품 가방과 구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시뻘겋게 충혈되었고 마스카라가 얼굴 전체에 번져 있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이것 좀 봐. 우리가 무슨 꼴이 됐는지 보라고. 서연이 너무 울어쉰 목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휴대폰을 내던졌습니다. 방금 은행에서 비독촉 전화 왔어. 이번 달에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1억 동 약 150만 원을 갚으래. 돈이 어디 있어? 말해봐. 돈이 어디 있냐고. 강도윤은 침묵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법인카드는 정지됐습니다. 이번 달 월급은 끊겼습니다. 상류층인 척 허세 부리며 흥청망청 쓰느라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국제학교 학비, 벤츠, 할부금 관리비. 세상에, 우린 죽었어. 서연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러다 미친 사람처럼 바닥에 널린 가방들을 긁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자랑거리였던 6억 동짜리 에르메스 가방도 인정사정 없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다 팔아. 다 팔아버려야 해. 당장 중고가게로 가져가 푼돈이라도 챙겨야 해. 그녀는 말하면서 가방들을 커다란 자루에 마구 집어넣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금지옥엽처럼 아끼던 물건들이 이제 저녁 시장에 떨이로 나온 상한 채소처럼 뒹굴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삶은 손쓸 새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강도윤이라는 이름은 업계에서 블랙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소문은 바람보다 빠릅니다. 도덕성 결여로 폴라리스 그룹에서 공개 해고된 자를 받아줄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가 낸 이력서는 어디에서도 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맞장구 쳤던 친구 박민재도 함께 해고되어 두 허세남은 나란히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던 고급 아파트는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고급 승용차도 압류당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부축하며 가난한 동네의 가파른 언덕길,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구름 위에서 살다가 창문을 열면 옆집 벽돌담이 보이고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는 집구석에 처박히게 된 꼴을요. 처음 며칠간 집안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습니다. 이서연은 매일 남편을 닥달했습니다. 무능한 인간. 내가 어쩌다 당신 같은 멍청한 남편을 만나서 그놈의 주둥이 때문에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 강도윤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한 달 내내 집주인이 남기고 간 구멍 난 낡은 소파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는 칠이 벗겨진 천장을 바라보며 왜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되었나 자문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아부하던 옛 친구들이 이제 나병 환자 보듯 피하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김지수의 평온했던 표정을 기억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방에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이 매일 밤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라면 하나 살 돈조차 주머니에 없게 되자 강도윤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정처 없이 걷다가 집 근처 공원에 닿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그는 길가 상점의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은 구겨진 눈동자가 텅 빈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강도윤인가? 그가 자문했습니다. 이게 그 위풍당당하던 영업부장인가? 아니요. 그저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퀴 구르는 소리가 덜컹덜컹 들렸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폐지와 박스가 가득 실린 리어카를 힘겹게 언덕 위로 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헉헉거리며 땀을 비오듯 흘렸고 무거운 리어카는 자꾸만 뒤로 미끄러지려 했습니다. 평소에 강도윤이라면 코를 찡그리며 피하거나 지저분하다고 투덜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할머니를 보며 문득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고단함 막막함 생존을 위한 몸부림. 어떤 충동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다가가 리어카에 손을 대고 힘껏 밀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놀라움과 고마움이 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리어카는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잇몸을 드러내고 웃으셨습니다. 고마워요, 총각. 마음씨가 참 좋네. 총각 아니었으면 1시간은 낑낑댔을 텐데. 아닙니다, 어르신. 고생이 많으시네요. 태어나 처음으로 강도윤은 폐지 줍는 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돈이나 직위 때문이 아니라 인간愛때문에 진심 어린 감사의 미소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헛된 자존심, 오만했던 자아.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극심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난하고 폐지를 줍지만 이 할머니는 자신의 노동으로 먹고 산다는 것을요. 집구석에 누워 신세 한탄만 하는 자신보다 훨씬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것을요. 강도윤은 다른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낡은 정장을 옷장 구석에 처박았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다음 날 그는 집 근처 편의점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 낯이 익은데 예전에 사무직 하셨어. 여기 월급 되게 적어요. 시급 1만 원도 안 되고 계속 서 있어야 하고 짐도 날라야 하는데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기회만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강도윤이 고개를 숙여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전직 영업부장은 편의점 파란 조끼를 입고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서비스직 해보셨나요? 쉽지 않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손님에게 고개 숙여 인사해야 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돈을 카운터에 던지는 무례한 손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치다 바닥에 음료를 쏟기도 합니다. 강도윤은 묵묵히 걸레질했습니다. 대걸레를 잡을 때마다 그는 김지수를 떠올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비웃었던 청소라는 일, 이렇게 힘든 거였습니다. 지수 말대로 월 4천만 동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급으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을 손에 쥐었을 때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와인 한 병 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돈은 쌀을 사고 가족이 먹을 반찬을 살 돈이었습니다. 깨끗한 돈이기에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운명의 그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강도윤은 야간 근무를 막 마쳤습니다. 잠이 부족해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국 끓일 재료를 사려고 할인하는 채소를 사러 저가 마트에 들렀습니다. 무 몇 개를 고르고 있는데 옆 코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여기 당근 좀 달아주세요. 강도윤은 굳어버렸습니다. 저 목소리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지수였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채 점원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고고한 회장 사모님의 위화감은 전혀 없고 여전히 예전처럼 친근한 모습이었습니다. 강도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편의점 조끼를 입고 시들한 채소 봉지를 든 자신의 꼴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했습니다. 지수가 몸을 돌리다 그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1초간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스치고 푹 꺼진 옛 친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채소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람 붐비는 마트 한복판에서 그는 지수 앞으로 걸어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김지수 씨.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목이 메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그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개 드세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강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바닥으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니요, 말해야겠습니다. 당신이 회장 부인이라서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권력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사과드립니다. 제가 쓰레기 같은 놈이었습니다. 당신의 인격을, 당신의 노동을 짓밟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 손으로 바닥을 닦고 제 머리를 숙여 손님을 받으면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중년 남자의 오열이 터져 나왔고 그 소리는 몹시 애처로웠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손이 독한 세제와 짐 나르기로 인해 거칠어지고 튼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 자신의 손과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도윤 씨.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지수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당신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날 당신이 준 상처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아요. 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알아요. 당장 용서해달라고 감히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말을 이으며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지금 당신을 보니 다른 사람이 보이네요. 편의점에서 일하며 자신의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 그건 떳떳한 일이에요. 그 일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녀는 바닥에 놓인 채소 봉지를 주워 그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남은 인생 잘 사세요. 아내와 아이들을 아껴주고요. 그게 당신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과예요. 알겠어요. 강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도윤은 그곳에 서서 채소 봉지를 보물처럼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그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청은망은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임을요. 그날 저녁 강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상은 무국과 김치뿐이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이상하리 많지 따뜻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지수와 만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서연은 듣고 나서 밥그릇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전처럼 악을 쓰는 게 아니라 조용히 흘리는 후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미안해, 여보. 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더 이상 큐빅 박힌 화려한 네일 아트가 없었습니다. 아세요? 서연도 변했습니다. 가방을 다 판 뒤 그녀는 동네 작은 네일숍에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 그녀는 솜씨 없다고 기술자를 타박하던 갑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손님의 큐티클을 제거하고 매니큐어를 바르고 발을 씻겨주며 푼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에르메스나 샤넬을 꿈꾸지 않습니다. 지금 그녀의 기쁨은 오늘 손님이 팁으로 5만 동 약 2,500원을 더 준 것이나 오늘 저녁 남편이 싱싱한 채소를 사 온 것 같은 소박한 것입니다. 가족은 많이 가난해졌습니다. 비좁은 월세방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게 되었습니다. 돈이라는 안경으로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이해와 동지애로 서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평하다고 하나 봅니다. 때로 하늘은 당신의 재물과 명예를 모두 앗아가고 단 하나 사람됨만을 돌려주기도 하니까요. 강도윤 부부의 이야기는 값비싼 교훈입니다. 밑바닥은 끝이 아니라 때로는 바닥을 치고 올라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운명의 그날로부터 1년 후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을 이른 아침에 지나간다면 칠이 벗겨진 낡은 소형 트럭 한 대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옆면에 파란색으로 소박하게 클린 월드, 클린 월드 라고 적혀 있죠. 주인은 다름 아닌 강도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대걸레를 들고 청소 용역을 시작했을 때 도윤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평생 펜 굴리며 서류 결제하고 와인 잔이나 들던 남자가 이제 솜에 걷어붙이고 남의 집 누런 병이를 닦고 주방의 기름때를 벗겨내야 한다니요. 집에 돌아오면 팔다리가 욱신거리고 물집이 잡혔습니다. 독한 세제 냄새가 살에 배어 아무리 씻어도 가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곧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전직 부장의 자존심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는 아내 이서연이 네일숍에서 번 푼돈을 세고 있는 모습이나 좁은 방에서 잠든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노동만이 가족을 먹여 살린다. 그래서 도윤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고층 빌딩, 유리창 청소 콜, 공장 폐기물 처리 콜, 하수구, 뚫기 다 받았습니다. 그는 대충 시간만 때우지 않았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바닥 1미터를 닦을 때마다 자신의 거만했던 과거도 닦아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강도윤은 정직한 노동자라고요.
클린월드는 1인 기업에서 점차 직원 두세 명을 둔 업체가 되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엄청 꼼꼼하고 예의 바르며 고객에게 90도로 인사하고 구석구석 완벽하게 청소해주는 사장님이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큰 기회이자 얄궂은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심에 있는 큰 오피스 빌딩의 로비와 복도 정기 청소 계약 건이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폴라리스 그룹 본사입니다. 그가 왕처럼 군림했던 곳, 그리고 죄인처럼 쫓겨난 곳입니다. 계약서를 든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야 할까 다시 거기로 가서 옛 동료들을 그 따가운 시선들을 견딜 수 있을까? 마음속 자존심이 마지막으로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수를 생각했습니다. 정직한 노동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쉬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폴라리스에서의 첫 근무날. 도윤은 이태리제 정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고무 장화를 신고 양동이와 대걸레를 들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턱을 치켜들며 걷던 그 대리석 바닥입니다. 오늘 그는 무릎을 꿇고 걸레로 얼룩을 닦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를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기 강 부장님 아니야.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다 들었습니다.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눈앞의 얼룩에만 집중했습니다.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닦자. 주문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근처를 닦고 있는데 구두 한 켤레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윤이 올려다 보았습니다. 최 비서, 그의 옛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여 피하려는데 최 비서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부장님. 그는 청소부 아저씨가 아니라 강 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윤은 놀랐습니다. 최 비서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닥이 정말 깨끗하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일을 존중할 때 남들도 나를 존중한다는 것을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노을이 빌딩 유리창 너머로 옅어질 무렵 도윤이 퇴근 준비를 하는데 VIP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 회장과 김지수 사모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서둘러 양동이를 내려놓고 한쪽으로 비켜서서 모자를 벗고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폐를 끼칠까봐,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이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강 사장, 민 회장의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고받았네. 자네 회사가 맡은 뒤로 로비가 훨씬 깨끗해졌다고. 직원들 칭찬이 자자해. 도윤이 당황하여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제 할 일인걸요. 지수는 남편 옆에 서서 도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작업복 모자챙을 꽉 쥐고 있는 굳은 살 박인 손.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냉기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정말 변했네요, 도윤 씨. 가볍지만 청은망은의 무게가 실린 한마디였습니다. 예전에 당신은 경멸의 눈으로 저를 봤었죠. 하지만 오늘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을 보니 부장일 때보다 훨씬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지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겠네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도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중년 남자의 볼을 타고 흘러 반짝이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례적인 악수가 아니라 구원의 악수였습니다. 지난 1년 내내 가슴을 짓누르던 죄책감이 비누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2년 후, 한남동 5성급 호텔도 아니고 화려한 샹들리에 밑도 아닙니다. 강남의 어느 평범한 고깃집. 불판 위에서 고기 굽는 소리가 지글지글 나고 연기가 피어오르며 시끌벅적하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두 가족이 둘러 앉았습니다. 강도윤 가족과 민 회장 가족입니다. 인생의 기적을 보셨나요?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두 세계가 이제 한 테이블에 앉아 값싼 소주잔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서연은 오늘 6억 동짜리 에르메스를 들지 않았습니다. 심플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으며 화장은 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화사해 보입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고기를 잘라 사람들에게 놔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까칠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가정을 살뜰히 챙기는 여자의 온화함만 남았습니다. 강도윤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감격에 겨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오늘 회장님과 사모님께 한 잔 올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 분께 감사합니다. 그때 그 뼈 아픈 추락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가식적인 껍데기를 깨고 진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 회장이 잔을 부딪히며 껄껄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강 사장. 당신이 스스로 일어선 거지. 누구나 넘어지면 아프지만 당신처럼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드물어. 식사 자리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빈부 격차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학교 이야기로 제잘거렸습니다. 문득 강도윤의 중학생 딸 지윤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이모 아빠가 그러는데 이모 엄청 부자고 회장님 사모님이래요. 근데 왜 요즘도 양로원에 청소하러 다니세요? 아직도 청소하세요.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강도윤이 당황해서 딸을 말리려는데 지수가 인자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이모는 여전히 청소하러 다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좋아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깨끗한 곳에서 지내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이모한테는 노동하고 남을 돕는 게 가장 큰 기쁨이란다. 그녀는 지윤이와 아이들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기억해라. 세상에 천한 직업은 없어. 청소부든 회장님이든 따뜻한 마음으로 일한다면 모두 똑같이 존경받아야 해. 절대 입은 옷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 알겠지. 강도윤은 딸을 보고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맞다 우리 딸. 아빠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다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어. 그 교훈을 배우려고 아주 비싼 수업료를 치렀지.
너희는 절대 아빠 같은 실수하지 마라. 사람의 가치는 남을 대하는 태도,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는 거야. 저녁 식사는 훈훈하게 끝났습니다. 누구도 계산서 금액을 신경 쓰지 않았고 누가 더 부자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 냄새만 남았습니다. 두 가족은 식당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민 회장 가족은 검은색 세단을 타고 떠났습니다. 강도윤 가족은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월세집이 근처였으니까요. 서울의 노란 달빛 아래 도윤. 내 가족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도윤은 한 손으로 아이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슬프지 않아?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가는데 우린 걸어가니까. 서연이 남편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예전엔 벤츠 타고 다니면서도 마음은 늘 불안했어. 가난해 보일까봐, 무시당할까봐. 지금 이렇게 걸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평화로워. 그리고 그녀가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부장님일 때보다 지금 당신이 훨씬 남자다워 보여. 도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맑은 웃음소리가 작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수십억의 돈도 저택도 명예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직한 일이 있으며 무엇보다 매일 밤 악몽 없이 푹 잘 수 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제야말로 진짜 부자라고. 자존감이 부자이고 사랑이 부자라고요. 여러분, 강도윤과 김지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고 눈물도 많았지만 희망찬 이야기였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건 누구를 비난하거나 가르치려던 게 아닙니다. 그저 밥벌이 하느라 바쁜 여러분께 작은 당부 하나 하고 싶어서입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평범한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마세요. 실패하고 나서야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문을 열어주는 경비원 아저씨를 보세요. 복도를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세요. 땡볕에 배달하는 기사님을 보세요. 그분들을 감사와 존중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어쩌면 그분들도 각자 인생 이야기 속에서는 위대한 영웅일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옷이 수도승을 만들지 않듯 거치장이 아니라 인격이 사람을 만듭니다. 이 늙은이의 잔소리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보세요. 안녕히 계시고 평안한 일생이 되시길 바랍니다.